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터로 의사결정할 때 A/B 테스팅만큼 강력한 도구도 없죠. 근데 이 A/B 테스팅이라는 게요, 우리한테 엄청난 통찰력을 주기도 하지만 진짜 빠지기 쉬운 함정들도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함정들을 어떻게 딱 발견하고 피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더 똑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그 비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바로 트와이먼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와, 이 수치 진짜 흥미로운데 싶으면 일단 의심부터 하라는 거예요. 보통 그런 것들이 잘못됐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볼 땐 항상 약간의 의심, 그러니까 건전한 회의주의를 장착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가장 혹하는 결과가 사실은 우리를 완전히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거든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야심차게 준비한 실험이 완전 대박이 났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데이터를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른바 실험가의 건틀릿이라는 여정을 함께 떠나볼 거예요. 잘못된 데이터를 하나하나 걸러내는 거죠. 통계적인 오해부터 시작해서 실험 설계 자체의 함정,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데이터의 역설까지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자,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첫 번째 챌린지, 바로 잘못된 신호 읽기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잘못 해석해서 엉뚱한 결론으로 빠지게 만드는 아주 흔한 통계적 오해들을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P값, 우리말로 유의 확률이라고 하죠. 이거부터 확실히 잡고 가야 해요. 정의는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 만약 아무 효과도 없었다면 이런 결과가 우연히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걸 숫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완벽하게 공정한 동전이 있다고 쳐요. 이걸 10번 던졌는데 10번도 앞면이 나올 확률 엄청 낮겠죠? P값이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이 확률이 너무 낮으면 우리는 이 동전 뭔가 이상한데 공정한 게 아닐지도 몰라 이렇게 의심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P값은 바로 그 의심의 강도를 나타내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P값을 오해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P값이 우리가 세운 가설이 맞을 확률이라거나 실험이 실패할 확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P값은 그냥 아무 효과가 없다는 주장에 반대되는 증거가 얼마나 강한가, 딱 거기까지예요. 두 그룹이 똑같다는 증명도 아니고요. 이런 오해 하나하나가 쌓이면 결국 비즈니스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P값 가지고 하는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엿보기예요. 이거 딱 오븐에 넣은 케이크가 다 익었나 궁금해서 계속 젓가락으로 쿡쿡 찔러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케이크 다 망가지잖아요. 실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가 궁금하다고 중간에 계속 들여다보면 우연히 결과가 좋아 보이는 그 순간, 여기서 멈출까? 이런 유혹에 빠지게 돼요. 더 심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데이터를 이리저리 비틀어보는 P-해킹까지 하게 되는데 이건 사실상 데이터를 고문해서 억지로 자백을 받아내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데이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의 함정을 봤죠? 이제 두 번째 챌린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오염된 테스트. 이건 뭐냐면요, 해석 이전에 실험 설계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셈이라 결과 전체를 그냥 버려야 할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문제들입니다. 이건 정말 유명한 이야기라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때는 2차 세계대전. 하늘에서는 치열한 공중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연합군은 어떻게든 폭격기들이 무사히 돌아올 확률을 높여야 했어요. 그래서 비행기에 장갑을 덧대기로 했는데 문제가 있었죠. 비행기 전체를 덮을 순 없으니까 대체 어느 부분에 장갑을 보강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그래서 군 관계자들이 임무에서 살아 돌아온 폭격기들을 쫙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날개랑 꼬리 부분에 총알 자국이 제일 많았어요. 아하, 바로 여기구나 하고 그 부분에 장갑을 덧대려고 했죠.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때 통계학자 에이브러맨 와일드가 나타나서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총알 자국이 없는 곳을 보강해야 합니다. 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우리 눈에 보이는 데이터, 즉 돌아온 비행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이터, 즉 돌아오지 못한 비행기에 있었던 겁니다. 엔진이나 조종석처럼 총알구멍이 없는 부분은 거기에 맞으면 아예 돌아오지 못했다는 뜻이었던 거죠. 와, 정말 소름 돋는 통찰 아닌가요? 이게 A/B 테스팅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가 과연 전체를 다 보여주고 있는가? 이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함정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실험 설계에서 또 하나 정말 치명적인 실수가 있는데요. 바로 SRM. 우리말로는 표본 비율 불일치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했는데 나중에 데이터를 까보니까 막 49대 51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나눠진 거예요. 이게 그냥 사소한 오체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건 마치 저울의 0점이 애초에 틀어져 있는 거랑 같아요. 그 위에 뭘 올려도 무게를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실험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적신호입니다. 그럼 SRM은 왜 생길까요? 굉장히 미묘한 기술적 문제 때문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MSN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인데요. 봇을 걸러내는 필터가 너무 과하게 작동해서 실험군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던 진짜 사용자들을 봇으로 착각하고 데이터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원래는 실패했던 실험이 이 필터를 고치고 나니까 완전한 성공으로 결과가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이처럼 SRM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결과 자체를 완전히 왜곡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실험실 안, 그러니까 실험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험실 밖으로 나가볼 시간이에요. 세 번째 챌린지는 바로 지속되지 않는 성공입니다. 실험할 때는 분명히 성공이었는데 막상 현실에 적용해보니 효과가 없거나 사라지는 경우를 말하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외부 타당성의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시간과 관련된 두 가지 대표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기 효과, 또 하나는 초두 효과인데요. 신기 효과는 말 그대로 새로운 것에 대한 반짝 효과예요. 아이들이 새 장난감 사주면 하루 종일 그것만 갖고 놀다가 금방 질려버리는 거 딱 그거죠. 반대로 초두 효과는 익숙한 게 최고라는 심리예요. 맨날 가던 단골 식당 메뉴판이 싹 바뀌면 처음엔 괜히 불편하고 주문하기 싫잖아요. 그러다 적응하면 괜찮아지는 거. 이 두 가지 효과 모두 단기적인 반응만 보고 섣불리 성공이다, 실패다 판단하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함정입니다. 이 인포머셜 광고 문구 이거 진짜 기가 막히지 않나요? 보통은 상담원이 기다립니다. 전화 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이걸 상담원이 바쁘면 다시 걸어주세요 라고 바꿨더니 와, 전화가 폭주한 거예요. 왜? 와, 나 말고도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심리를 자극한 거죠. 일종의 사회적 증거를 만들어낸 건데. 자, 그럼 여러분, 이 효과가 과연 오래 갈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이건 제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를 살짝 이용한 거니까요. 금방 익숙해지거나 심하면 이거 꼼수 아냐? 하고 반감을 가질 수도 있겠죠. 이건 뭐 거의 사용자를 속이는 꼼수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인스타그램 광고인데 화면에 진짜 머리카락 한 올이 떨어진 것처럼 가짜 이미지를 넣어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휙 하고 쓸어 올리겠죠? 그럼 바로 광고 페이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클릭률이야 뭐 단기적으로 폭발하겠죠. 하지만 이건 사용자를 기만하는 거잖아요. 결국 브랜드에 대한 신뢰만 깎아먹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위험한 장난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챌린지들이 그냥 몸풀기였다면 이제 이 건틀릿의 최종 보스를 만날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직관과 상식을 그야말로 박살내버리는 심슨의 역설이라는 녀석이죠. 아마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할 겁니다. 자, 여기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어떤 새로운 기능을 테스트했는데요. 금요일 데이터를 보니까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전환율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토요일 데이터를 봤더니 역시나 실험군이 대조군을 이겼습니다. 자, 그럼 질문입니다. 금요일에도 이겼고 토요일에도 이겼어요. 그럼 이틀치를 합친 전체 결과는 당연히 실험군이 이긴 거겠죠? 아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전체 데이터를 합쳐보니 대조군이 이겼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금요일도 이기고 토요일도 이겼는데 합치니까 진다뇨? 이게 바로 심슨의 역설입니다. 비밀은 바로 각 그룹의 크기, 즉 비중에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전환율이 낮았던 토요일에 하필이면 실험군 사용자가 훨씬 더 많이 몰렸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을 계산하니까 그 낮은 전환율의 영향력이 커져서 결국 평균을 깎아먹은 거죠. 각 부분에서 이겼다고 해서 전체에서도 이기는 건 아니라는 것. 정말 데이터가 우리에게 던지는 무서운 함정입니다. 자, 이걸로 우리는 실험가의 건틀릿의 모든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건전한 회의주의입니다.
이건 뭐 데이터를 무조건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잠깐만, 이 데이터가 말하는 게 진짜 전부일까?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그런 현명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피터 보든의 말이 딱 그 핵심을 짚어주는데요. 수많은 실험에서 이겼다고 좋아했는데 정작 비즈니스는 나아진 게 없었다는 거죠. 제자리 걸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냥 실험 횟수만 늘리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비판적인 눈으로 결과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땀만 뻘뻘 흘리면서 러닝머신 위를 달리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꾸준히 성장하는 겁니다. 조직의 실험성 속도를 높여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제대로 된 데이터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하는 기어가기 단계, 그리고 점점 실험 횟수를 늘리고 기준을 만드는 걷기와 달리기 단계를 지나서 마침내 A/B 테스팅이 숨쉬는 것처럼 당연한 문화가 되는 날기 단계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 모론의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자를 찾으려면 수많은 개구리에게 키스해야 한다면 그냥 더 많은 개구리를 찾아서 더 빠르게, 더 자주 키스해라. 실패가 두려워서 망설이지 말고 더 많이, 더 빠르게 실험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이 비판적 사고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고 수많은 실험을 해나간다면 분명 그 수많은 개구리들 속에서 우리 비즈니스를 한 단계 도약시킬 진짜 왕자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